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종옥입니다. 관계수급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 워크샵.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많이 들어보셨죠?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서는 저희는 제3자의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저희는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SK텔레콤이 의무가 있고요. 이런 그 관리상의 조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된다.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법에서 요구를 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저희는 법 이행만이 저희의 목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SK텔레콤은 우리 BP 종사자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보시면 오늘 과정의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현장의 안전, BP 종사자의 안전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조금이라도 역량을 강화시켜 드리자 라는 부분이고요. 저희랑 직거래 하시는 BP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이렇게 현장의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고 LHC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격수급업체 평가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저희랑 하시려면 받으시는 곳도 있고 관리하시는 우리 하도 업체들에 대한 평가도 진행해 보셨을 거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 SK텔레콤하고 거래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그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으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었잖아요. 이제 유예가 종료가 됐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5인 미만의 우리 BP사 분들도 어떠한 약간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적격수급업체 평가 등에 대해서 자유로우실 수가 없고 또한 미리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5가지 항목은요,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하고 있는 안전과 관련해서 그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5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안전보건 경영 방침, 목표, 그 다음에 안전보건 담당자, 관리감독자, 예산 편성, 근로자 의견 청취, 등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요 항목들만 그냥 기본적으로 잘 지키시기만 해도 그 사고가 혹시라도 발생했을 때 그래도 그 처벌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기본적인 요소조차도 우리는 너무 힘들다 하시는 업체들이 꽤 많으세요. 왜냐하면 현장에 그냥 이렇게 업무를 하시기도 바쁜데 우린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서 너무 버겁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클로징에 제가 설명드리긴 할 건데 저희가 이런 기업분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요. 업체에서 준비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 컨설턴트 분이 가셔가지고 2시간, 3시간 정도 그 검토와 그다음 간단한 가이드 정도 드릴 수 있게끔 컨설팅 지원하고 있고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따 말미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오픈투에서 7월 달에 요 문구 공지가 한번 나갔습니다. 하도 제하도 시 승인 의무화 시행 안내라는 공지가 나갔습니다. 지금 저희랑 직접 거래하시는 우리 BP사 분들이 있으신데 BP사 분들의 우리 하도, 그 다음에 또 제하도 등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부 적격수급업체 관련된 내용들을 첨부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오신 분들이 적격수급업체 평가를 받으시기도 하셔야 되고 하시기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적격수급업체 평가 알고 계시다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하도나 제하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 평가표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첨부해야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이크레더블 통해서 이 SH 등급 받으시는 기업들 많으시죠? 이크레더블이 아니신 데는 아마 요 12가지 항목을 아마 평가를 받고 계실 거예요. 보시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안전보건 관리 체계, 안전보건 실행 능력, 안전보건 운영 관리, 재해 발생 수준, 외부 안전 인증 요런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요게 5인 이상인
인 경우에는 이런 적격 수급업체 평가표를 근거해서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자료는 나중에 다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5인 미만 시에도 저희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이신 경우에는 정말 최소한으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위주로 평가를 받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위험성 평가, 안전 점검, 작업 계획서, 교육 및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다 아시죠? 위험성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시고 다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 안전 점검이라고 되어 있지만 작업 현장에서 첫 번째로 시행하셔야 되는 우리 TBM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 계획서, 그다음 안전보건, 교육, 특별교육이라던가 그다음에 기본적인 안전교육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5인 미만은 요 간소화된 평가표를 가지고 우리 하도나 제하도도 다 평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받고 나의 하도나 제하도도 다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SK텔레콤의 인프라 안전보건팀의 김병식입니다. 반갑습니다. TBM은 다 들어보셨죠? 이미 TBM 다 하고 계시고 알고 계실 텐데, 왜 그러면은 하고 있는 그 TBM을 굳이 이렇게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지,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우리 SK텔레콤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TBM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고들이 사실 안전수칙을 잘못 지키거나 아니면 불안전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데서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TBM을 제대로만 잘 운영이 되고 시행이 됐다면 그러한 사고나 재해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하셨던 TBM 시행 활동 내역에서 좀 더 중요하다 싶은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TBM을 지금 새로 이 아젠다로 해서 좀 추가를 했고요. 혹시 TBM을 제가 이제 어떻게 레벨을 맞춰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TBM 다 하고 계시죠? 혹시 TBM을 잘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은 안 계시는 거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현장에서 다 하시는 거고, 네, 그럼 이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BM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작업 전에 하는 거잖아요. 작업 전에 작업자분들과 이제 반장님, 소장님, 현장 소장님이 되겠죠.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날의 작업에 대해서, 작업 범위, 작업 내용, 그 다음에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사전에 이제 공유하고 논의하는 그 활동을 이제 크게 보면 이제 TBM이라고 하는 거고요. 주요 이제 논의되는 내용들이 여기 보시면은 유효의 위험 요인을 미리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작업하기 전에. 그리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혹시 이 작업을 하는데 위험 요인이 뭔지 아니면 혹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작업하시는 분들과 소장님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격의 없이 이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위험을 해지하는 이런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업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최근에 일어났으면 그런 사건, 사고들을 서로 공유하고 거기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어서 오늘 작업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공유하는 게 TBM이다.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이제 TBM이라는 건 미국의 건설업에서 이제 처음을 시작한 거고요. 오래전에. 근데 이제 2020년 자료긴 한데 미국 건설업회에서 자료를 보니까 보고자를 보니까 TBM 전후 재해율이 사망률이 80% 이상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TBM 하기 전에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이잖아요.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해 볼 때 TBM이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사망 사고인데요. 2023년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0.3대로 진입을 했어요. 그동안은 대부분 다 0.4 이상의 그 사망 만인율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최초로 0.3대, 0.39대죠. 0.39로 진입을 했는데 보시면은 우리 이제 이 안전에 대한 선진국인 이제 영국을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그 산업화가 제일 시작된 나라고 사실 그 초창기 때 영국에서 이 재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죠. 처음에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 이제 재해를 이제 줄여 나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영국이 굉장히 앞서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엄청난 차이가 나죠. 아직도. 우리가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그 사망 만인율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뭐 줄여나갈지 이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뭐 정부나 우리 모두의 이제 숙제가 되겠죠. 그 사고의 대부분 내용들은 뭐 잘 아시겠죠. 뭐 추락, 떨어짐이고 뭐 그다음에 끼임 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작업 현장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고, 사망이나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TBM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냐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업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사람의 특성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안전 수칙을 많이 들어요. 매일 듣지만 그걸 때로는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그리고 지시를 받아도 제대로 안 지키는 이런 데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안테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철탑에 올라갔으면 반드시 안전 고리를 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략하고 작업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는데 바로 잊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다 하더라도 인간은 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TBM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이게 이제 TBM 활동의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망각을 하는지를 그 독일의 이제 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연구한 내용인데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을 지금 방금 하는데 30분이 지나면 한 40% 이상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뭘 설명했는지,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내가 뭘 들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하루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70% 이상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들어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인간은 잊어버리는 어떤 두뇌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작업자분들도 어쨌든 교육도 시키시고 또 직접 작업에 참여도 하실 텐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 TBM을 해야 된다.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수많은 교육과 자료를 보고 하셨을 텐데 잊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완할 거냐. 이게 반복이라는 거죠. 반복밖에 없다라고 이제 에빙하우스가 얘기한 건데 계속 반복을 통해서 복습을 하게 되면 이게 하루, 그 다음에 한 달,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제 장기 6개월 1년 이상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에빙하우스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TBM을 아무리 매일 하지만 그분들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TBM은 작업이 있을 때마다 매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망각 곡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TBM 단계별 활동인데요. 이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 2023년도에 그 자율준수 이제 캠페인을 강조하면서 이제 제시된 단계별 활동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사전준비, 실행과정, 그 다음에 이제 환류 조치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이제 가이드를 제시했는데요. 사전 준비 단계는 이제 그 TBM을 주관하시는 분, 뭐 작업 반장이나 소장님이나 관리 감독자가 되겠죠. 이분들이 잘 챙겨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날 작업에 있어서의 그 공정이나 그 작업의 위험성이 뭔지를 사실 가장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성 평가를 사전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일 작업에 대한 현황, 작업 내용, 작업 절차,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장비들, 필요한 공도구들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게 TBM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어떻게 이 작업자분들한테 전달을 할 건지를 사전에 이제 충분히 본인이 스스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걸 숙지하고 계셔야 그걸 이제 작업자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아주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사전 준비 단계에 있어서는 그 TBM을 주관하시는 분이 굉장히 그 잘 준비하시고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실행 과정인데요. 실행 과정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 TBM을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TBM을 이렇게 시행하는 걸 보면 뭐 안전보호구 챙기고, 그 다음에 건강상대 챙기고, 그 작업 내용 이렇게 전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체조하고 이렇게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TBM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제 요 실행 과정의 이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 해당 작업에 대한 내용과 위험 요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위험 요인과 작업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위험 요인에 대한 그 안전 대책이 무엇인지, 요거를 정확하게 그 주관하시는 우리 소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전달을 해서 그 공유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TBM의 목적은 사실은 여기에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이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그 해당 작업에 대한 사고 사례, 예를 들어서 뭐 고소 작업 때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추락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다? 그리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작업할 때는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작업자분들하고 자유롭게 이제 인터랙티브한 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방적으로만 전달하고 오케이 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질문 잘 안 하거든요. 질문하라 그러면 아까도 질문하라 그랬는데 질문이 없잖아요. 질문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작업에 대한 뭔가 위험 요인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잘 표현을 안 하는 이런 습성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 그 소장님이나 작업 반장님, 관리 감독자분들이. 그리고 이것도 이제 3번도 중요한데요. 일방적으로 막 전달을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이걸 이해했는지 이걸 확인하는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건설업에 계시는 많은 분들, 많은 근로자분들은 대부분 5, 60대가 많거든요. 5, 60대, 50대, 60대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이제 전달을 하고 강조를 해도 이분들이 또 쉽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잊어버리고 또 이게 잘 숙지를 못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확하게 앞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 요인이 뭐고 그 위험 요인의 대책이 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이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요 과정이 이 3번 작업자가 TBM을 정확하게 숙지했는지를 확인하는 이 과정을 좀 필히 해 주시기를 이제 저희가 그 요청을 좀 드리는 거예요. 여기 강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혹시 작업하시다가 뭐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 아니면
뭐 갑자기 작업하시는 분이 위험한 상황, 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작업하는 환경에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붕괴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작업자분들은 이제 그런 거죠. 작업하시는 분들은 내 작업이 무엇이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만 이제 포커싱이 돼 있고 사실 그 주변의 상황이나 이런 환경들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 본인의 작업에만 열중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이 TBM을 주관하시는 분은 비상 상황 시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고 대피 경로는 어떻게 되고 그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디로 대피해서 어디로 직결한다 이런 부분들을 TBM을 할 때 다 그 공유를 하고 전달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뭐 사고 나는 현장들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뭐 긴급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당황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당황을 하고 이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피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을 2단계, 그러니까 비상 상황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전달을 TBM 하실 때 전달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다. 필히 요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드리고요. 환류 조치는 이제 작업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작업 소장님이나 관리 감독자분들이 이런 자연스러운 이런 환경에서 뭐 작업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이제 TBM은 뭐 다 아시지만 우리 안전관리 시스템에도 기록해야 되고 다 등록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작업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기록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인데요. 시행 원칙을 보면은 모든 작업은 TBM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 같은 이런 선진국, 예방위 선진국에서는 작업을 오전에 TBM을 했고 오후에 식사 후에 오후 작업을 할 때 다시 TBM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는 아침에 한번 하면 제대로 뭐 오후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후에는 이제 제대로 또 TBM을 다시 하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실질적으로는 그 모든 작업을 다시 할 때는 TBM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실 원칙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좀 보완을 해서 가능하면 새로 작업을 시작할 때는 다시 TBM을 시행하는 이런 문화가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TBM 할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위험성 평가를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TBM을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사전 선행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TBM을 주관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뭐 작업할 때 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뭐 부상자가 발생할 때 어떻게 이 보고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비상 연락처를 통해서 공유를 해야 되고, 저희도 이제 현장에 이제 많이 세이프티 패트롤을 가다 보면 저희가 꼭 확인하는 게 이제 비상 연락처가 있는지, 관리 감독자분의 연락처가 있는지 현장 입간판을 이제 확인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뭐 작년이나 초창기 때에는 현장 입간판에 비상 연락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어느 분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이 연락처 기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도 많이 강조를 하고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작업자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당황하고
물론 이제 체계가 다 잡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 상황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된다,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비상 연락 체계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작업자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본인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 체계에서 가동되고, 그게 이제 저희 이제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비상 대응 프로세서의 동작의 그 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상 연락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TBM은 반드시 그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기록하고 등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장 입간판에 이제 요즘에는 현장 입간판을 보면 저희도 가서 보면 이제 잘 기재하시고 거기에 이제 어느 지역 같은 데는 이제 체온도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체온까지도 기록을 해서 남겨놓는 케이스가 있는데, 현장 입간판에서의 그날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그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표현이 돼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TBM을 하는 시행 원칙에 이제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크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표준 절차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작업 장소에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강 상태, 혹시 어제 지난밤에 과음을 했다든지, 아니면 혹시 밤에 잠을 편히 못 주무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상, 체온이 과다하게 좀 높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절차가 돼 있고요. 그래서 한 번에 보호구 점검은 있는데, 보호구 점검은 이제 조금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TBM, 아까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보호구, 상호 보호구 점검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각사의 이제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번 항목,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4번 작업 내용, 작업 절차, 그러니까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에 대해서 공유하고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TBM 숙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런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말씀드린 대로 비상시에 비상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절차를 가지고 TBM을 시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어떻게 보관을 하셔야 되고, 어떤 서류들은 텔레콤이나 도급사한테 어떻게 어떤 서류를 전달하셔야 될지 좀 실무적인 측면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 장비들을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또는 이제 건설 관련된 이제 운반기계를 사용을 하실 텐데, 보통 이제 처음 단계에서 이제 화물 자동차부터 지게차, 그리고 이동식 크레인, 그리고 고소작업대 등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이 있을 텐데, 그 장비들은 지금 오른쪽 이제 이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말씀드렸던 장비들이 쭉 이렇게 있고, 작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지게차, 이동식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고, 그 밑에 굴착기나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 쪽 이제 운반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제 작업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작업 계획서들이 실제로 사고가 발생을 했었을 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가장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발주사인 텔레콤 그리고 도급사에서도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계획서를 보통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반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들을 같이 패키징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이러한 장비들을 이제 운행을 하시고 작업을 하실 때 오른쪽에 보시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서류들이 필요하다. 법에서 이제 작업 계획서가 이제 있으면, 그럼 1번부터 5번 서류들이 무조건 패키징이 돼서 이제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1번부터 5번에 대한 내용들이 작업 계획서와 같이 연관이 되다 보니 근로감독관한테 이 작업 계획서를 주면서 1번부터 5번까지 이게 서류를 6번까지네요. 6번까지 서류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 이 사업장이 작업 계획서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을 잘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좀 좋은 이제 인식을 심어준 상태에서 점검이 진행이 되겠죠. 그 관점에서 텔레콤도 이제 볼 것이고 도급사 쪽에서도 그렇게 인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우리 일반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교육 받으시잖아요. 예, 간단히 이제 그 서류 이제 4시간짜리 교육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초 노무 제공식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차량이나 이제 뭐 고수작업대 등 이동식 크레인 운전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개인 사업자로서 이제 일대로 오셔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이제 표기를 하고 안전보건공단 교육 그 사이트에서 별도로 교육을 받으세요. 6개월 경력 이상은 30분, 그 외에는 뭐 단기 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일반적으로 2시간, 이런 식으로 다 교육을 받으실 거고, 이 받았던 증빙을 같이 보관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많이 놓치세요. 다른 것들은 다 가지고 계신데,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 일대로 근무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이 이 교육을 받으신 거를 잘 이제 확보를 잘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작업하실 때는 이제 운전자 같은 경우는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을 필히 작업 계획서와 함께 받으셔야 된다. 그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있는 것처럼 별도로 특별 교육을 받으시는 간혹 받으시는 이제 운전자분들이 개인 사업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특별 교육이 이제 이수를 하게 되면 최초 노무 제공식 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근데 어차피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특별 교육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력 관리가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애초에 특별 교육 이수했던 이수증이 있으면 이게 뭐 면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굳이 말할 필요 없이 바로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 받았던 자료 주십시오라고 해서 같이 이제 보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별 교육은 기존에 우리 같이 작업하셨던 작업자분들 대상으로 이런 장비들이 운전을 할 때 특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근데 이제 하역기계,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대 이상, 해당하는 장소에 5대 이상이 투입됐을 때 받는 특별 교육입니다. 특정 장소에 차량이 한 대가 온다고 해서 따로 교육 받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필히 5대 이상인 같은 경우에는 모두들 특별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동식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1톤 이상 크레인 사용 작업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2m 이상 높이의 지면 굴착 작업에 받으셔야 되고요. 그 외에 뭐 덤프트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교육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 오른쪽에 있는 이 3가지 서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그 개인 사업자 이제 차량 운전원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차량 검사와 함께 조정 면허 등등해서 뭐 같이 자격증을 이게 3개가 세트죠. 이렇게 다 받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건 다 받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확인을 해서 그 장비를 사용할 때 작업 계획서를 받고 난 뒤에 나머지 이런 부분도 각 챙겨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관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교육 같은 경우는 차량 운전자분들은 이제 면제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을 이제 별도로 받으니까 특별교육에서는 따로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 외에 현장에 투입되는 이런 근로자분들이나 작업자분들은 특별교육을 다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작업 공간에 그 특별교육을 받으시는 분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작업에 관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 장비를 신호하시는 신호수분이 계실 거고 그 현장 외에 교통에 관련돼서 교통을 신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실 거예요. 그럼 교통 신호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작업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외 장소, 일반 도로나 그런 보도 이제 통행을 하시는 그 장소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분들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정 시간대로 현장에 작업하시는 신호수나 교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그분들이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다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는 현장에 투입되시는 모든 분들은 특별교육을 받아주시는 게 가장 좀 위산적이고 안정적입니다. 저희 발주자나 도급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 안전 점검에 이제 저희가 나갔을 때 그 실제로 작업하는 행위에 그 실제로 작업에 투입되시는 분이 관리감독자죠. 진짜 그 관리감독자분은 현장의 작업자분들한테 그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지휘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작업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직접적으로 그 직업에 관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해당이 안 되시고, 만약에 해당 업체에서 실제로 현장의 작업 계획서에 그분의 성함이 들어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 그 업체에서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왔어요. 같은 회사의 소속입니다. 그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거기에 들어가 있으시는 모든 분들이 특별교육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한 업체에서 작업을 수행하시고 그 해당 업체의 작업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관리감독자가 교육을 하세요. 그분들이 들어가 있으세요. 그분은 특별교육 대상. 근데 그 해당 업체에 타 팀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점검을 하든 사업장 방문이 있어서든 방문하셔서 작업에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그 자기가 어떻다라는 것들을 관리감독자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같은 소속이라도. 이거는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물자동차. 이제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차량하여 운반기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재를 싣는 일반 승용차에 간단한 자재를 싣고 오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기 때문에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장비 화물자동차가 아니라서 작업 계획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1톤 탑차나 일반 1톤 차량을 가지고 이제 운행을 해서 들어오시겠죠. 그게 이동수단이 될 수도 있고, 이동수단 플러스 자재를 이동하는 목적으로서 화물자동차를 쓸 수도 있는데, 화물자동차 그 자재가 단 1g이라도 그 화물자동차를 그 자재를 그 이송해서 사업장에 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면 작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꼭 인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동수단이냐, 이동수단 플러스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냐, 이거를 첫 번째 인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만 화물자동차가 5대 이상인 경우에 특별교육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부 도급사나 특정 업체에서는 하역기계 5대 이상 상관없이 하역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는 그 도급사나 그 해당 업체에 이제 그 가이드에 맞게끔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차량 그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가야 될, 그리고 나중에 제출이 필요할 수 있는 서류 1번부터 6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허가제입니다. 이게 작업 허가제가 지금 쭉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법적으로 작업 허가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 법에 SK텔레콤의 기준에 맞춰서 작업 허가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이제 해당하는 이제 도급사나 또는 텔레콤 구성원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은 법적인 근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는 크게 이제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작업 허가를 승인을 합니다. 저희가 허가를 하게끔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PSM이라고 하죠. 공정안전 보고서에 따른 화기 작업이 포함이 되고, 제조사 쪽이라서 제조사 쪽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밀폐공간 프로그램이라고,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할 때는 그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는 여러 수행 중에 하나가 작업 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우리 텔레콤에 관련돼서는 밀폐공간 작업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작업 허가서를 이제 저희가 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인지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총 15개 작업 중에 이제 작업 허가로 포함되는 이제 내역들을 좀 이렇게 쭉 이제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데 5개 작업군 중에 15개 작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업 허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밀폐 공간된 내용들, 지금 이런 작업들 있죠. 이 작업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진행해야 되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건 아니라 저희 텔레콤의 가이드에 맞춰서 이제 허가서가 이제 최초 이제 허가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적용하는 범위도 계약 구조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도급 계약인 경우, 실제로 저희가 발주이고 별도로 도급을 통해서 그 도급업체와 각 이제 실제로 수행하는 수행업체끼리 이제 도급 계약이 돼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 모든 작업에 대해서
작업 허가를 도급사를 통해서 받아주셔야 되고요. 이제 직계약, 저희 텔레콤이랑 직접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업체 간의 이제 작업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이 세 가지 작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허가서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콤이랑 직접 계약을 하시는 경우는 요 하나, 둘, 셋, 네 개, 이 네 개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허가서가 우선 현재 저희 관리상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지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히 직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하는 게 저희가 별도로 이제 저희 사업장에서 직계약을 하는 건이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챙기는 의미에서 좀 더 확인하는 건이 있고, 여기서 뭐 간단하게 좀 보게 되면 달비계, 곤돌라, 고소작업차 사용작업, 이거 앞에 달비계랑 곤돌라 같은 경우에는 외벽 유리 청소라고 보실 수 있으시겠죠. 이제 특정 사옥에서는 곤돌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 달비계 같은 경우도 뭐 외벽 작업의 대부분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거 외에 고소작업차, 고소작업대 고소작업차가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바가지차나 일반 스카이차 등 모든 것들은 저희 이제 작업 허가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고, 뭐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저수조나 정화조 청소, 이런 밀폐 공간에서 투입되는 이제 작업들은 전부 다 작업 허가입니다. 그래서 밀폐 공간에서 대표적으로 저수조나 정화조 얘기를 했지만, 밀폐 공간의 정의를 뭐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텔레콤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거고, 사방에 이제 공기가 순환이 되지 않고 사방이 막혀 있는 공간은 저희가 밀폐 공간으로 간주를 할 거고, 그 공간에 대해서는 작업 허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이제 도식표가 이제 어떻게 작업 허가가 진행이 되냐라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기존에는 저희가 뭐 안전관리 시스템의 내용 등록하고, 그리고 뭐 도급사 통해서 내용 확인한 다음에 저희 안전보건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검토를 받고 최종적으로 뭐 작업이 수행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신규로 추가가 된 내용들이 이제 작업 허가서가 이제 작성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텔레콤 이제 사업부서에서 공사 계획을 이제 각 사업장마다 승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 전에 텔레콤 구성원분들이 이제 각 업체 쪽에 이제 부탁을 드려서 이제 이렇게 서류가 이제 뭐 안전적으로 이제 크게 문제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위험 작업 허가서를 업체 쪽에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럼 전달을 드리면 업체 쪽에서 작성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작성을 다 하시고, 그거를 이제 저희 쪽에 전달을 해주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직계약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도급 계약이랑 이제 대입을 해보면 텔레콤 구성원들이 하는 행위를 도급사랑 똑같이 한다고 이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 허가서를 보고 직접 현장에 가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허가사 최종 이제 허가에 대한 허가서에 대한 승인을 이제 마친 뒤에 작업을 해 주신다. 그리고 그 허가서는 이제 텔레콤 쪽에 전달을 해 주시면 된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제가 이제 요청드리는 거는 텔레콤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작업에 대해서 허가서가 진행이 되는 거고, 세부적인 방식은 사업장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워킹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작성 양식도 다 사업장에서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한 이 정도로 인지를 해 주시면 된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프라 안전보건팀의 유기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저는 좀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위험성 평가는 앞쪽에 뭐 아까 적격 수급체 평가 또 TBM 할 때도 계속 언급이 됐잖아요. 위험성 평가는 또 현장에서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간단히 넘어가고, 뒤쪽에 이제 실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고용 로드맵을 발표했었는데, 그때도 그 핵심이 이 위험성 평가에 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작년 6월에도 그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도 일부 개정이 돼서 공유를 했었고, 그만큼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권장하고 홍보하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란 무엇이냐? 아마 다 알고 계시는데, 위험을 찾아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걸 개선하고 작업을 한다. 이게 이제 위험성 평가거든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할 때는 우리의 근로자나 작업자가 작업하는 모든 공간, 그래서 그 작업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시설물들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까지를 고려해서 모든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험 요인을 평가를 해서 등급을 정하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C1부터 C4까지 4단계가 있고, 그 지침에서는 3단계법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체크리스트법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4단계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평가하고, 이게 허용 가능한 수준이냐, 허용 가능하지 않는 수준이냐를 평가해서, 허용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을 개선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작업이 일단 중지되고, 개선이 됐을 때 작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위험성 평가라는 거고요. 체조 선수처럼 위험을 뛰어넘을 수 없다면 미리미리 위험 요인 파악. 슈퍼맨처럼 위험을 막아낼 수 없다면 구석구석 적절한 안전조치.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한 후 위험성 크기에 따라 감소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로 함께 찾는 위험, 함께 지키는 안전.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 아마 계속 얘기하지만 계약을 하고 텔레콤과 계약을 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험성 평가를 해서 SK텔레콤에 제출하고 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업 전에 미리미리 해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활동을 아까 뭐 구석구석 제거한다고 돼 있는데 그 제거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위험성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험성 평가는 누가 하냐?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합니다. 사업주가 불가피한 경우 뭐 관리 감독자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또 사업주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업주가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고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이 위험성 평가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일반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해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네, 그 부분 꼭 알고 계시고요. 위험성 평가는 언제 하냐? 이제 그 최초 평가, 정기 평가, 수시 평가라는 것이 이제 기존에 있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있는 거고, 작년에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 정기 평가나 수시 평가는 상시 평가를 시행할 경우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상시평가라는 것은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로 저런 활동을 한 경우에 상시평가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제 저희하고 하게 되면 계약을 맺고 맨 처음에 하는 위험성 평가는 아마 최초 위험성 평가가 될 거고, 최초 위험성 평가를 SK텔레콤에 제출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시평가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TBM하고 뭐 현장에서 현장 위험성 평가하고 하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위험성 평가는 이제 저희가 뭐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꼭지로 보면 5단계, 어떤 분들은 이제 6단계로 이제 뒤에 영상에는 설명이 되는데, 사전 준비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뭐 예전 그 작년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위험성 추정을 뭐 필수 놓았었는데,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추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뭐 가능성, 중대성을 평가하는 것이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저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도 생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성을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기록류 보존한다. 기록류 보존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유해 위험 구성원에게 근로자에게 공시하고, 그다음에 TBM 할 때 그 공정에 해당하는 작업이 있을 때 그때 또 안내하고, 그다음에 보면 도급사에 제출하는 거, 그게 이제 기록 보존의 단계에서 진행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텔레콤 안전관리 시스템인데요. 여기가 다 거의 직계약이라고 제가 아까 들었는데 제하도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직계약인 경우, 제하도인 경우에는 현재 텔레콤의 도급사가 이제 뭐 여러 개 있잖아요. 도급사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사 시스템을 통해서 위험성 평가 결과를 등록하고 있는데, 도급사가 아닌 텔레콤과 직계약이 돼 있을 때는 현재 안전관리 시스템에다가 저 안전 작업에 들어가서 위험성 평가 결과를 등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그 주위에 있으면서 이제 회사별로 다 찾아봤는데, 근데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하여튼 직계약이라고 하면 이쪽에 안전작업에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위험성 평가 결과를 등록하는 데 있습니다. 이쪽에 결과를 등록해야 되고, 결과를 등록하면 텔레콤의 감독원이 아까 그 위험성 평가에서 중요하다고 한 항목들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됐고, 근로자가 참여했고,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감소 대책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검토를 승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직계약인데 이걸 안 하고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현장에 가서 챙겨갔으면 합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뭐 강도 빈도법이 있고 3단계법, 체크리스트법, 뭐 핵심 요인 기술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험성 평가를 하는 그 양식에는 사실 제한이 없어요. 예, 여기는 이제 예시를 준 거고 현장에서 현장의 회사에 맞게 위험성 평가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텔레콤에서나 아마 BP사에서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이 강도 빈도법인데 아까 말한 대로 이 가능성 중대성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위험성을 저희 텔레콤 같은 경우는 C1, C2, C3, C4의 4단계법으로 해서 대부분 이 양식으로 많이 쓰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그건 이제 현장에 맞게 선택을 하고 이따 시험할 때는 뭐 위험 요인을 찾고 감소 대책을 찾는 이런 것을 한번 해보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현재 안전보건 조치가 무엇인가를 먼저 기록을 하고 그런 다음에 C1, C2, C3, C4 등급을 평가를 하고 그래도 남아있는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리고 그러고 개선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C1 등급이 되었을 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뭐 자료를 공유해주면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저기 이쪽에 보면 안전관리 고용노동부에 있는 안전관리 그 매뉴얼에도 이 매뉴얼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결제 라인은 뭐 이쪽에서 나온 가이드는 없는데 제가 이제 임의로 넣어놨는데 실제 작업자가 참여해야 되고 사업주가 승인해야 된다는 것을 다른 쪽에 서명을 통해서 관리해도 되고 아니면 이 결제 라인에 아예 포함을 해서 작업자하고 안전보건 책임자가 실제 위험성평가에 참여해서 같이 진행했다는 것을 표현해도 되고 그래서 그건 판단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SK텔레콤의 위험 등급은 이렇게 4단계 C1, C2, C3, C4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습을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위험성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번 해봐야 또 현장에 가서 또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본 거고요. 제가 뭐 회사는 얘기 안 하지만 위험성 평가를 저기 작년 거부터 쭉 보면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해마다 작업할 때마다 집어넣는 데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전기 있고 숯이 있고 또 새로운 공정이 도입되거나 또 아차 사고가 있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걸 포함해서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 계속 새로운 이게 상황이 바뀌고 공정이 바뀌고 작업자가 바뀌면 새로운 위험이 또 생기거든요. 그리고 보는 시선에 따라서 아까 내가 아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보는 위험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 새롭게 해서 계약을 맺으면 그때 새롭게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한 번 더 실제 근로자가 참여해서 해야 되고 그 부분 상기시켜 주고요. 위험성 평가표를 작성하면 내부 검토를 통해서 개선 활동을 하고 개선이 된 다음에 작업을 시행한다. 그리고 그 시설물이 불안전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SK텔레콤에서 개선해 줘야 될 게 있다. 또는 공정이 텔레콤에서 제시한 공정이 위험 요인을 너무 많이 내포하고 있어서 이 공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SKT 감독에게 요청해서 이걸 개선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 메일로 줄 수도 있고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되고요. 위험성 평가표가 완료가 되면 현장에서 활용합니다. 자, 현장 위험성 평가 입간판에 위험성 평가표를 집어넣고 그 칸이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서 보관을 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TVM 할 때 설명을 하고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그 공정에 해당하는 위험 요인을 설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요? 위험성 평가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위험을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찾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모든 업종, 규모를 망라하고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뢰밭을 지나가는데 지뢰밭인지 알고 지나가는 것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산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는 항상 있습니다. 어디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알고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는 총 6단계이며 첫 번째, 사전 준비 단계.
두 번째, 위험성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단계. 세 번째, 위험성 결정 단계. 네 번째는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단계. 다섯 번째로 결과의 공유 단계. 마지막으로 기록 및 보존으로 진행됩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성립 후 처음 실시한 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설비, 물질 도입으로 위험 요인이 변경될 경우에 수시로 실시해야 합니다. 월, 주, 일 단위의 일상적인 안전활동으로 상시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상시평가를 실시하면 기존의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월 1회 이상 노사합동 순회 점검, 아차사고 분석, 제한제도 활용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매주 1회 이상 위험성 평가 결과를 논의하고 점검합니다.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통해 위험 요인 확인 및 안전작업 절차를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인식시켜줍니다. 이번 새로운 위험성 평가의 핵심적인 내용은 상시평가를 신설한 것입니다. 월주 1단위의 상시평가를 통해 일상화된 안전활동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장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상시평가가 익숙해지면 여러분과 동료를 지키는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쉽고 간편한 방법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 요인 기술법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위험성 평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찾기입니다. 유해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빠짐없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위험 요인을 찾지 못하면 당연히 대책도 수립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현장을 잘 아는 근로자의 참여입니다. 현장을 잘 아는 적정 인원의 근로자들이 위험 요인 파악부터 개선 대책 이행까지 전반에 걸쳐 참여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통한 공유입니다. 아무리 많은 위험 요인을 찾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공유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공유 방법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시간에 위험성 평가 내용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 공유 방법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스스로 위험을 찾고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는 기업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제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위험성 평가 핵심 키워드 3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찾기, 참여, 공유. 여러분들의 안전은 위험성 평가에서 시작됩니다. 예, 이상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 인프라 안전보건팀의 이병훈입니다. SGR 점검 항목인데요. 혹시 SGR 다 들어보셨나요? SGR이란 세이프티 골든룰이고요. 그다음에 작업장에서 필수로 지켜야 할 수칙이라고 일단 되어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SGR에 대해서 제재 프로세스를 일단 시행했는데 밑에 보시면 사업장에서 주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안전보건조직도 점검해가지고 SGR 위반이 되게 되면 사업장에서 그 1에서 4단계까지 제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재하는데 저희가 제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오른쪽 위에 서 있지만 그 예방을 목적으로 일단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제재가 1에서 4단계까지 있는데 현재까지는 1단계만 일단 대부분 하고 있고요. 2단계 이상은 간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작업장은 순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총 26개 항목을 점검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SGR, 두 번째가 옐로카드, 세 번째가 현장 궤도를 하고 있는데 SGR은 9개 항목인데 9개 항목에 대해서 일단 9개 항목에 대해서 위반을 하게 되면 위반 횟수별 제재를 하고 있고요. 4등급까지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망 경고,
두 번째는 원인 대책 제출하고 그다음에 작업 중지를 1개월간 하는 걸로 일단 하고 있고요. 3단계, 4단계는 일단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더 안 하고 있어서 색깔을 약간 음영으로 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옐로 카드인데 이제 그 중요 안전수칙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SGR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들이 그 13개가 있는데 여기서 위반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사업장별로 안전보건 협의체 때 안건 상정해가지고 약간의 그 재발 방지 대책을 일단 시행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현장 궤도가 있는데 현장 궤도는 현장에서 일단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일단 안내는 하긴 하지만 POC에는 이제 옐로 카드와 똑같은 그 프로세스를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SGR 9개 항목인데요. 그 오른쪽의 내용은 왼쪽은 이제 9개 항목이고 그 오른쪽은 세부 내용인데 이 내용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실 거고 아니면 자료를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점검할 때 어떤 걸 주로 보는지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안전 장구를 일단 차용도 해야지만 저희가 안전 인증을 했는지 그거하고 또 하나는 개인복을 했지만 만약에 불량난 거 그런 것들을 착용했을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위반 사항을 본다라고 일단 보시면 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위험성 평가. 아까 교육 받으셨잖아요.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현장에 비치했냐라고 했는데 현장에 무조건 비치가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 인쇄물이나 아니면 그 우리 안전관리 시스템이나 도급사 거 그 안전관리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제시만 되면 일단 가능하다라고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TBM입니다. TBM인데 TBM 아까 교육 받으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등록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만약에 작업계획 고위험이다 싶으면 작업계획서가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했지만 안전자가 허가서 대상 작업도 들어가야 하고요. 그런 것들이 TBM에 들어가는지를 일단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고위험인데 저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13개인데 저희 회사에서는 총 24개를 일단 규정을 했고요. 24개 작업에 대해서 작업계획서가 비치됐는지 그다음에 작업 승인 내용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일단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그 위반사항이 나오는 게 이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과 저희 ST텔레콤과의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거를 일단 준비하는 일단 나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사다리 쪽인데요. 네, 다른 거는 이제 그 사다리 쪽이랑 뭐 고소작업들을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변경된 게 뭐냐면 말비계 쪽입니다. 말비계는 저희가 사다리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바뀐 게 아웃트리거가 옛날에는 모든 작업할 때마다 아웃트리거를 설치했었는데 약간 변경된 게 1.2m 이상만 아웃트리거를 전개하면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거를 그림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고수차에 대한 내용을 일단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전원 작업할 때는 작업계획서를 쓰거나 뭐 개인복을 사용하거나 할 텐데 현장에서 가장 좀 약간 많이 나온 것들이 뭐냐면 화선 경보기를 착용을 했지만 대부분은 작동할 때 약간 불량했던 게 많이 나왔어요. 가지고 실제로 되게 되면 뭐 건전지가 없거나 아니면 작동이 안 된 것들이 꽤 있어가지고 일단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로 작업할 때 교통안전 시설물이나 신호수를 배치하는 건데 이거는 크게 위반 사항이 없긴 한데 최근에 그 신호수가 일단 다치는 사고가 한번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밀폐 공간은 밀폐 공간에서 만약에 유해가스가 나오게 되면 작업 중지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그 밀폐 공간 측정을 그 작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자나 안전관리자가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가지고 그거를 그 얘기 뭐냐면 외부 감시인을 일단 배치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SGR 마지막 9번째인데 하절기에는 체감온도 35도, 그다음 동절기에는 영하 12도 때는 가급적 작업을 일단 중지한다. 라고 했지만, 오른쪽 밑에 보시면, 밑에가 아니죠. 오른쪽에 저기 보이시잖아요. 이행 가이드를 일단 준수하긴 하되, 관리 감독자가 승인하게 되면 작업도 가능하다. 그 얘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기 그 35도가 일단 넘었는데 작업 장소가 터널 앞에는 좀 시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35도라고 일단 그 기상청이 얘기했지만 여기 좀 시원해요. 작업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때는 작업도 가능하다라고 일단 상당히 탄력적으로 일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옐로카드 13개 항목인데요. 항목수는 변할 수 있긴 한데 첫 번째가 살짝 헷갈릴 수 있지만 첫 번째 뭐냐면 작업 차량이면 아우터리거나 고위목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뭐 벽면에 지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다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예요. 벽면이랄지 고위목이랄지 일단 2점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바퀴에다가 2개를 하든 아니면 한쪽 바퀴는 벽면, 한쪽 바퀴는 그 고위목으로 하든 일단 2점만 지지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가장 저희가 현장에 들어올 때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전주나 IPG에서 상하 동시 작업인데 저거를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잠깐은 사실은 물론 그런 작업이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웬만하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고 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관리감독자가 감시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일단 제가 웬만하면 하고 말을 꺼내가지고 하긴 하는데 일단 저거를 현장에서 가장 위반 사항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지고 거기다가 저희가 점검 나갔는데 불구하고 작업하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작업자가 저거를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를 인지를 못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거가 많이 나와서 이거 상당히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현장 궤도인데 일단 몇 개는 있긴 하지만 맨 밑에 보시면 정해두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안전수칙이 모든 건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장 점검자가 판단했을 때 얘는 이거 좀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은 현장 궤도하고 또 하나는 현장 궤도가 만약에 좀 위반 사항이 심하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옐로카드를 포함해서 그 안전보건 협의체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안건 상정해가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일단 시행하는 걸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저번 점검 나갔을 때 현장 작업자께서 이거는 이래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일단 저희한테 의견을 얘기했어요.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건 좀 약간 완화시키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무조건 지키긴 지키겠지만 현장에서 약간 불합리하다라고 싶으면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저희 내부적으로 토의해가지고 현장에 맞게끔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일단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SGR까지 총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만든 그냥 이제 안전보건 길라잡이 브로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희 텔레콤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 그다음 추진 방향, 그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 실시, SGR, 그다음 TBM 요 있는데요. 요 QR을 찍으시면 해당 영상들로 접속이 됩니다. 안전관리 시스템, 저희 안전관리 시스템 내에 이제 운영되는 안전신문고인데요. 현장에서 뭐 작업하신다거나 뭔가를 하시다가 우리 현장의 현실과 우리 텔레콤에서 아니면 우리 그 도급사들이 주는 어떤 가이드들이 조금 지키기 어렵다라던가 아니면 조금 적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실 때 이렇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토대로 또 이제 그 개선하고 있으니까 의견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안전교육 동영상 유튜브가 따로 있습니다. 혹시 TBOH 유튜브 영상이라고 따로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 유튜브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있거든요. 지금 그 QR 찍어보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 가시면 TBM 하실 수 있는 뭐 도움 영상도 이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작업자분들 교육시키실 수 있는 영상들이 꽤 많은 사례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나는 조금 미흡한 것 같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자, 2가지 단계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2시간 내외로 안전진단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당일 하루짜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가서 이제 도움 드릴 거고요.
네, 요 실사는 요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가 진단표를 저희가 작성 요청 드릴 거고요. 그걸 주시면 그걸 토대로 현장 실사 인터뷰를 진행하고 실사 의견서를 작성해서 전달 드릴 거고요. 여기 정밀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유료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우시다라고 하시면 방문 실사 부분에 있어서는 텔레콤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